여러분,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 넣으실 때 저기 7,000km 떨어진 사막 위를 맴도는 드론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결제하는 그 휘발유 값에는 그 드론이 언제 떨어뜨릴지 모르는 폭탄의 어떤 그 공포값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이 중동 상황이랑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오늘 다룰 자료를 들여다보면 아마 많이 놀라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라는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우리 장바구니 물가랑 대출 이자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요. 고금리랑 고물가라는 독감에서 겨우 회복하려는데 갑자기 얼음장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확합니다. 우리 경제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긴 했지만 실제로 오늘 당장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뚝 끊긴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실질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벌써부터 막 패닉에 빠져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가요? 약간 과민 반응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원유 시장을 움직이는 수만 동력인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정학적 프리미엄이요? 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만약 무력 충돌로 거기가 며칠이라도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가 아예 못 빠져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100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100요? 게다가 오펙 플러스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이 혼란 속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네에 불이 번질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은 아직 불길이 닿지도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화재 보험료를 막 3배로 올려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원유 시장은 늘 내일의 위험을 오늘의 가격으로 땡겨서 매기거든요. 불이 안 나도 그 위험 부담 비용,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우리가 미리 내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공포 그 자체가 거대한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그 비싼 프리미엄이 붙은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우리는 원유 도입 물량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압도적인 비율이죠. 당연히 정유나 화학업계의 나프타 가격도 오르고 항공이나 해운업계 연료비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요. 이건 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얘기고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 연쇄작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환율이 만드는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환율이요? 네.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달러로 피신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확 치솟겠네요. 그렇죠. 달러가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비싸진 원유를 우리는 가치가 뚝 떨어진 원화로 사와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환율이 일종의 추가 세금처럼 작동하면서 수입 물가를 이중으로 폭등시키는 거죠. 와, 비싼 기름에 비싼 달러, 거기다 비싼 대출이자까지 완전 삼중고네요, 삼중고. 기업들은 늘어난 생산 비용을 결국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나 소비재 가격으로 넘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겨우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가게랑 기업이 짊어진 고금리 대출 부담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거군요. 중동의 폭발음 한 번이 한국의 물가 폭등, 환율 상승, 이자 폭탄이라는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구조인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방어책으로 181분 이상의 전략 비축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부가 확보한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솔직히 반년치 기름이 창고에 있으면 꽤 넉넉한 거 아닌가요? 당장 호들갑 돌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숫자만 보면 안심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비축유는 진짜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비상식량 같은 거군요. 맞아요. 비상식량이 있다고 해서 평소처럼 매일 펑펑 꺼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물량이나 속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낮추는 단기 처방도 결국 국가 세수 부족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효율화하고 중동에만 쏠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늘 듣던 수입선 다변화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촘촘하고 무서운 나비 효과를 생각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이번 위기를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로 여길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자료 분석을 통해서 먼 나라의 분쟁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직접 털어가는지 그 톱니바퀴들을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어왔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그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돌아가는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은 아닐까요? 내일 지율소에서 쉴 새 없이 올라가는 숫자폰을 보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방패는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